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대선 경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과 일부 초선 의원들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한 이들 초선 의원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당내 최고 지도자인 펠로시 의장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잠시 전에 CNN에서 펠로시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이 당내 최고 지도자와 초선 의원들이 대결한다는 것, 이거 참 보기 드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의 최고 어른과 막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CNN도 프레시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오늘도 그 캐피탈 힐에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실 뭐 대단한 언급은 없었어요. 오늘은 뭐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걸 봤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해봐야 그렇죠, 손해죠. 그렇죠. 본인에게는. 그렇죠. 예, 뭐 회사에서 사실 뭐 사장과 말단 직원이 싸우면 사장이 손해죠. 뭐 말단 직원들이 물론 뭐 그 뒤에 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장이나 돼서 말단 직원이랑 싸우냐,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조용히 그저 간단하게 얘기 끝내고 그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고 말아야죠. 뭐. 어찌됐건 이번 일을 좀 살펴보면, 그 최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에게 이제 신인 4인방이 이제 도전장을 내건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일한 오마르, 라시다 탈립, 아야나 프레슬리, 이 4인방입니다. 이 사람들 그 뉴욕과 미네소타, 미시간, 매사추세츠에서 모두 초선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고요. 지난해 그 2018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이 베테랑들, 거물들을 물리치고 당선된 그야말로 민주당 돌풍을 상징하는 주역들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 모두 소수계죠. 여성들이면서 소수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는 이 시간에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요. 이란 오마르, 라시다 탈리브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아야나 프레슬리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민주당 돌풍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에 펠로시 의장과 맞붙게 된 것은 이제 긴급 국경 지원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인데요. 최근에 연방하원에서 이제 의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펠로시 의장은 이 긴급 국경 지원 예산안을 발의한 인물이고 굉장히 자신이 발의한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강력히 독려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초선 4인방이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이 4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예산 지원을 끊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이제 넘나드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선 4인방들은 법안에 담긴 인도적 지원 내용이 모호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국경 지역의 불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거는 그 펠로시 의장이 뭐라 그럴까,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그 모호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펠로시 의장은 또 굉장히 화가 났죠. 본인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을 이렇게 초선들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결국 그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갔는데 이 4인방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원 의장이 추진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함께 찬성하고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반대표로 행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펠로시 의장과 이 4인방 간에 서로 비난을 서로 공개적으로 하면서 감정이 격화되고 이제 그런 그 충돌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CNN도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그 4인방이잖아요. 초선 4인방이 표결 과정에서 엄청나게 회방을 놨는데 결국 법안은 통과가 됐단 말이죠. 됐죠. 근데 통과가 됐으면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다음에 이 초선 막내들이 서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 헐뜯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그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법안보다도 이렇게 그 민주당의 주류를 상징하는 기득권을 상징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제 민주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초선 4인방의 대결이 앞으로의 민주당의 모습을 앞으로의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또 향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인방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적잖이 마음이 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완전 정치 신인인데. 그래서 더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4인방을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 4인방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만의 어떤 대중과 트위터 세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트위터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들 4인방을 따르지 않았다. 표결 결과 이 4명의 반대표를 던진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고 또 트위터에 엄청난 팔로워들이 추종해주고 하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 그래봐야 그건 트위터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그들이 표명했지만 결국 반대표는 그들 4명 자신들 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불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해라. 왜 그렇게 트위터에 떠드냐? 트위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트위터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4인방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발끈해서 아주 이 낸시 펠로시를 향해서 거칠게 아주 이 비판을 가했는데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도 이 문제를 아주 자세히 보도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대중입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역시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말 잘합니다. 이 낸시 펠로시가 모르겠다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것이 바로 여론이고 대중이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고요. 낸시 펠로시는 여론, 퍼블릭 센티멘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론도 모르면서 마구 그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냐 이런 굉장히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왜 우리가 반대했느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당신은 국민들의 감정 국민들의 여론을 아무 신경 안 쓰고 당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법안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직격탄을 날린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란 오마르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을 비난해서 유대인들을 비난해서 크게 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은 누군가는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역시 또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데 낸시 펠로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론을 오히려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를 아주 그 여론과는 동떨어진 이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로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아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초선 4인방들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악연은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지난해 말부터 낸시 펠로시와 대립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말 2018년 말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국경 지역에 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안을 달라고 했고 그걸 안 된다고 해서 한 50여일인가요? 굉장히 길게 셧다운 됐는데 이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트럼프 대통령만 비난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도 비난했어요. 아니 왜 연방의회를 열어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지 왜 연방의회를 닫아버리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회로 외면해서 한국에서도 거센 질타 비난을 받고 결국 국회에 복귀했는데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국회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아무 얘기도 안 나왔지만 이 민주당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포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도는 잘 안 됐지만 CNN이나 이런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안 합니다. 이런 보도 안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이 낸시 펠로시에게 그 당시 셧다운 사태를 주도했던 낸시 펠로시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아니 왜 의회 문을 닫아거느냐. 의원들은 모두 세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안 할 거면 돈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고요. 이러니까 펠로시는 그때부터 굉장히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비롯한 초선 4인방과 불편한 관계에 들어갔고 펠로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좀 화를 냈죠. 예, 화를 냈어요. 네. 펠로시를 지원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일부 진보파들은 아군에게 총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편인지 적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이 당파적인 게 가장 문제다.
뭐 내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하는 일은 다 찬성해야 되고 공화당이 하는 일은 반대만 해야 되냐? 그런 게 정치냐? 뭐 이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반발했는데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국민적인 여론을 보면 이 낸시 펠로시나 오바마 같은 생각보다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같은 생각에 사람들이 더 환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초선 의원들의 기세가 대단하고요. 당내에서의 어떤 파워나 영향력은 없지만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정도 상당히 골치 아프지 않은가. 본인이 뭐 정치적인 경력이나 정치적인 파워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프레시맨들이지만 이 프레시맨들이 국민적인 어떤 정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젊은 4인방의 파워가 훨씬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초선 4인방에 보여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그 당파적 차원의 정치와는 정말 확실히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갈등 이게 쉽게 봉합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쉽게 봉합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원 이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수그릴 것 같지도 않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018년 11월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 민주당 돌풍이라고 했지만 이 좀 그 내용을 그렇게 단순하게 민주당 돌풍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어떤 배경,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들 4인방을 비롯해서 여성이라든가 소수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이 사람들의 배경이나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에르토리칸이고 이슬람이고 모슬림들이고 흑인이고 이런 소수계 배경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뉴욕이나 미시간이나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같은 데서 그 지역에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선거운동을 치렀어요. 저도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출마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고민하면서 출마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유는 미국이 양당제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없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보수당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나마 양대 보수당 중에 좀 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한 민주당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골수 민주당도 아니고 자기들은 진보적인 정치를 하고 싶은데 미국은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없어요. 양대 정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이용해서 의회에 들어간 것이고 사실은 그 이 사람들 보면 민주당 그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큐멘터리도 보면 나오는데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들 뭐 낸시 펠로시라든가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뭐 심지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 민주당의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백인들 뭐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뭐 비판적인 지지.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지지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은 됐지만 민주당을 아주 좋아한다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주당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민주당에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양당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진보당으로 갔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기득권 지도부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자기들이 따라야 될 대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펠로시와의 이런 싸움은 이게 우연히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펠로시나 조 바이든이나 이런 기득권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민주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수그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의 이 싸움은 굉장히 히스토릭한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당이 아니라 이제 진보적인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파워 게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그 앞으로도 길게 갈 것 같고요. 이 싸움에 그 뭐라고 그럴까
의미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4인방이 지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도 네. 뭐 젊고 네. 또 초선의 패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보지만 이들이 지금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을 보면 크게 당권파와 대중파가 나뉜 것 같아요. 당권파는 지금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당내의 어떤 기득권을 잡고 있고 자금도 많고 조직력도 갖고 있지만 인기는 별로 없죠. 인기는 별로 없고 대신에 이 대중파들, 이 초선 4인방 같이 인기를 갖고 있는데 당내 세력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뭐 대중적인 인기라는 게 엄청납니다. 네. 지금 뭐 대단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목소리를 높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텐션을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 프레시맨답지 않게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잇따라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고 함께 토론에 뭐 유튜브 토론 같은 데도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멜라 해리스 전부 다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함께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어요. 전과자도 연방정부의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고 버니 샌더스도 이 2018년 중간선거 때부터 이미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지지했었고 이번에 기후변화 국가재난사태 선포 법안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진보의 아이콘으로서 진보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매우 절친한 관계입니다. 여러 법안도 함께 발의했고 각종 진보적인 정책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점심 식사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엘리자베스 워런과도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유력한 인물들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차기 대선 후보들이 죄다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될 정도고 이 정도니까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조 바이든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아마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카멜라 해리스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분명히 아마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손을 잡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낸시 펠로시의 파워가 상당히 약해지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더욱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경선에서 이런 진보적인 후보들이 승리할 경우에는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영향력이 막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그 민주당이 지금 그 보수파와 진보파 간에 아주 전쟁이 났습니다. 말이에요. 굉장합니다. 네. 이 주영석 기자가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댓글에서는 뭐 유승준 모두 다 유승준에 관한 얘기하고 얘기를 있어요.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